50 시절에 80년대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형 사기 사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또는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어음 사기였고요. 권력형 비리로도 오해받고 있고요. 뇌물이 오고 가고 영어로는 이장 스캔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그 이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장영자는 이 사람이에요. 21살이나 차이가 나요. 부부인데.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죠. 이해관계가 맞아서 같이 산 것뿐이지. 이철이는 23년생이고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2014년에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죠. 장영자랑 21살 차이예요. 73년에 육군소장을 예편한 군인 출신인데 당시의 군인 출신이 사실상 지도층 인사였죠. 지금 법조인과 운동권들이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군인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일제시대에 군인이 돼서 해방되고 나서 다시 정식으로 대한민국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첩보부대 부대장을 지냈고 중앙정보부 차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죠. 당시 군사 정부 시절 이 정도 군인이면은 국가 요직에 두루두루 거치게 돼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79년에는 유정의 국회의원도 했고요. 유정에는 이제 유신 정권 하에서 정당 같은 거죠. 국회의원도 했고요. 그 다음에 80년에 이제 장영자랑 만나서 동거를 하고 이제 81년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이제 대표가 돼요. 92년도에도 가석방, 그 다음에도 이제 각종 민주당, 신한국당 자문련 등지에서 외교안보 행정고문을 맡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영자는 44년에 목포 출신이에요. 근데 어릴 때 이미 상경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메이킨으로 뽑힐 정도로 미모도 출중했다고 해요. 이 사진을 봐서는 그래 보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남루한 상태에서 보는 거랑 화장 제대로 하고 똑바로 앉아 있는 거랑은 다르겠죠. 대학 재학 시절에 이미 결혼을 했다 그래요. 69년이니까 25살에 결혼을 한 거네요. 당시로는 그냥 적절한 때 결혼을 한 거죠. 부잣집에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한 8년 살다가 여기서 두 자녀를 낳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 1년 정도 되는 두 번째 결혼 이렇게 팔자가 좀 사납네요. 이분이. 1년 만에 이혼하고 81년도부터는 이철이와 결혼해서 이제 살았다기보다는 감옥에서 주로 지냈죠. 76년에 세양에너지라는 회사의 회장도 했었고요. 한중일보 이사도 했었고 국제불교도협회 이사장 이런 것들을 여기만 사회적으로 활동이 활발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제 이력보다는 이제 이 친인척 관계가 이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가족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철이랑 눈이 맞아서 사기 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첫 남편은 대하금속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하고 딸을 낳아요. 근데 이 딸이 김주승이라는 한때 유명했던 탤런트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장영자의 사위죠. 김주승.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 직접적인 이제 가족 관계를 보면은 장영자의 언니가 이규강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규동 씨의 동생이에요. 이규동 씨의 따님이 이순자 여사예요. 이순자 여사의 남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의 장인어른, 그 다음 대통령의 처삼촌이 대통령 처삼촌의 처제가 장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관계만 있었으면 아마 좌파 진영에서 아마 주구장창 물고 뜯었을 사건인데, 그죠? 전두환이 한 거다 이래가면서. 문제는 이분의 고종사촌이 차용애 씨인데 이 차용애 씨의 남편이 김대중이에요. 첫 부인이거든요. 김대중 씨의 첫 부인. 지금 이희호 여사는 이제 나중 재혼한 거고요. 이 차용애 씨가 일찍 죽으면서 재혼한 거고, 이 차용애 씨와 김대중 사이에서 난 게 김대중의 첫 아들, 둘째 아들 김홍일, 김홍업. 그 다음에 이제 이희호 여사와의 사이에서 세 번째도 낳는데, 이 사이에서 원래 따님도 하나 있었는데 따님은 일찍 어릴 때 죽고요. 김홍일, 김홍업이 요 차용애 씨와의 사이에서 난 저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영자 씨와 이 김홍일, 김홍업 씨는 혈연이에요. 당고모인 거죠. 장영자 씨가 김홍일, 김홍업 씨의 당고모예요. 여하간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 하면 요 두 부부가 이제 어음 가지고 이제 사기를 벌인 건데, 먼저 이제 어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속어음이라는 건데, 은행에 계좌를 터놓고서 은행으로부터 요 약속어음 용지를 받아가지고 이걸로다가 대금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표 같으면은 즉시 지급하는 거고, 어음 같으면은 이제 어떤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보통 이제 3개월, 6개월, 뭐 1년 어음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서는 물건 대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채권자는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이 되면 은행에 가서 돈을 주세요 하면은 그 돈을 은행은 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수표랑 차입지음이라 그러면은 수표는 즉시 지급하고, 부도시에는 어떤 형사처벌을 바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표는 사실상 현금이랑 같은 거고요. 현금보단 못하지만 현금이랑 거의 같은 거고요. 어음은 이제 만기가 되어야 지급을 하는 거고, 부도시에는 민사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돈이 없으면서 어음을 발행을 하면은 그 자체는 이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사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어음을 받은 사람은 이걸 할인이라는 거를 해요. 뭐냐 하면, 만기까지 이제 남은 일수가 한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이러면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이 궁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현금화를 시키고 싶은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기가 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다 주고, 은행에다 주면 은행이 돈을 내어줘요. 근데 돈을 1,000만 원짜리 어음을 준다고 1,000만 원을 내어주면 은행은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죠. 그러니까 요거를 할인을 해요. 이거 하나에 100만 원짜리 뭉치예요. 돈 뭉치예요. 이 약속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음을, 자기도 현금이 필요하니까 어음을 은행에다 줘요. 그럼 은행은 이 1,000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현금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6개월짜리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현금화 못 시키는 손해를 은행이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받아요. 그러니까 900만 원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기업이다 그러면 돈 받을 확률이 높죠. 근데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돈 받을 확률이,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소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뭔가 신용이 안 좋은 기업은 망할 수 있잖아요. 그건 돈 못 받을 확률, 그것 때문에 피곤해질 확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에 따른 거를 또 위험을 또 받아요. 위험값을.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00만 원밖에 못 챙겨가요. 은행이 요거를 융통해 주는 값으로다가 20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부도가 난다 그러면 요 채권자가 그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돈 다 갚아야 돼요. 이 부도가 나면은 원 발행인이 이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은 요 어음을 제시했던 채권자도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이 2배로 강화되니까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요 제도 자체는 뭐 굉장히 바람직해요. 근데 어딘가 빈틈이 많아 보이죠. 이 빈틈을 타고 노리는 사기꾼들이 꽤 성행했다 그래요. 지금은 어음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져 가지고서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많은 업종이 현금으로 많이 오고 가는데, 옛날에는 기본이 어음이었어요. 자, 보자고요. 처음에 뭔가 회사가 어려워 보이는 회사 하나를 먹잇감을 찾습니다. 이 회사에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니네 회사 어렵지? 돈 빌려줄게.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죠. 물론 아무나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만나주지도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배경이 있잖아요. 처음 얘기했다시피 뭐 대통령의 친인척이고, 뭐 그다음에 뭐 방첩부대장을 보내고 뭐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냈고, 이러니까 이 누군가 중간에 소개해주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거물이 중간에 껴가지고서는 소개를 해주겠죠. 그래서 접근을 해요. 돈 꺼줄게. 고맙습니다 하죠. 대신 담보를 제공해. 담보로다가 어음을 줘 라고 한 거예요. 자, 돈 줄게. 어음 줘. 이제 견질 어음이라 그래요. 담보 용도로다가 받아놓은 어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꺼주고 어음을 2배로 2천만 원을 받아내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담보 용도로 제공한 거고, 신뢰를 이미 팍 준 상태에서 말을 현란하게 하면서 왜 필요한지를, 왜 2배나 필요한지를 설득을 시켰겠죠. 뭐 이거를 돈을
이 100억 원을 융통하기 위해서 나도 이 어음을 갖다가 이 돈을 전주들한테 그 각각 맡겨야 되는데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원활하게 설득을 시키려면 충분한 어떤 담보 금액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2배 어음을 받아내요. 받아낸 다음에 이건 어디까지나 견질용, 담보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둘 사이의 암묵적인 약속을 깨고 이거를 할인을 합니다. 아까 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할인을 은행에서는 정식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한 거라 그런지 몰라도 이 사채업자를 통해서 이 할인을 받아요. 그럼 이제 돈이 2배가 돼서 이제 돌아왔죠. 물론 뭐 할인 금액 뭐 이런 거 자잘한 거는 좀 얘기해서 제외하고요. 돈이 2배가 돼서 돌아왔죠. 그런 식으로 이 2배 된 돈을 여기다가 빌려주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2배에 해당하는 어음을 받은 다음에 이 사채업자한테 또 갖다 주고 해당하는 금액만큼 또 현금화해서 가져오면은 이렇게 계속 2배씩 불어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일반인들이 끼어들 틈은 없어요. 이 정도 신뢰를 갖다가 줄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견지러움을 발행을 해줄 수도 없어요. 보통은. 왜 이게 다시 돌아오면은 더블로다가 자금 부담이 생기니까 이거는 크게 큰 위험 부담이 되거든요. 견지러움이라 그래도 요거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주는 거지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뭔가 현란한 말빨과 애초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다 이렇게 받아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어음이 이 사람은 결국 은행에다가 이거를 융통을 하거든요. 결국 현금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그 만기일이 돼가지고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2배를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따지겠죠. 아니 견줄로다 준 거를 갖다가 그렇게 융통을 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겠죠. 이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로다가 얘기를 하겠죠. 이유를 대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신뢰를 줍니다. 이미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나 봐요. 그래서 뭐 반 협박, 반 설득, 반 회유 해가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몰고 갑니다. 결국 망할 때까지. 이 먹잇감들을 이 사기꾼들의 특징은 그래요. 엄청난 신뢰를 줌과 동시에 이 먹잇감들을 절대로 중간에 놔주지 않고 끝장을 봅니다. 계속. 여기서도 추가 어음을 계속 발행하고 추가로 계속 이 어음을 막는 돈으로다가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추가로 어음을 계속 발행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필요한 요거 하나밖에 안 썼는데 이 어음 장난 때문에 부담이 3배, 4배, 10배로 막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 파산이죠. 돌다가 돌다 파산이죠. 당연한 수순으로 장영자도 구속이 되고요. 이렇게 발행받은 어음의 총액은 7,111억 원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유통을 시킨 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아직 차마 이제 유통을 못 시킨 금액이 꽤 됐을 테고 이 시점에 잡혀있는 시점에 유통 총액은 6,400억 원을 유통했고요. 나머지 한 700억 원 정도는 그냥 수중에 아직 가지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이 6,400억 원을 유통시키면서 할인이자로 733억 원을 그 사채업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데 썼냐 하면 5,671억 원은 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재산 20억 원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으로 84억 원을 그 대출을 해준 그 기업들로부터 이자도 받은 거죠. 뭐 연리 그 당시에는 2부다 뭐 이렇게 해도 싼 거였으니까 연리 20%도 싼 거였으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자를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총 합이 뭐 한 5,700 뭐 몇십억 원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썼느냐? 이거를 전부 장영자 이철이가 전부 뭐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썼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요 사용 금액의 대부분은 요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데 쓰인 거죠. 사실 이 돈의 대부분은 그 기업들로 들어가 있는 거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어음들을 결제하는데 4,487억 원을 일단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기업들의 돈을 빌려주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 이제 576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원래 목적은 이 어음으로다가 탕탕 튀고 날르는 게 아니라 요 융통하는 중간에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서 전부 이렇게 회복하고 정리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는데요. 손실만 얻게 돼요. 387억 원이라는 주식 투자 손실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아마 계획대로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멍청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죠. 한쪽으로는 굉장히 어떤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멍청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뭐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렇죠. 이때 부도난 대기업들은 일신제강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용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일신제강 같은 경우에는 포철에 이어서 업계 2위라고요. 그 다음에 공용토건 같은 경우에는 도급순위 8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이 두 회사를 망가뜨려요. 결국 이제 이철희 씨와 장영재 씨는 각각 징역 15년씩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던 미화 40만 달러랑 이제 일이 잘못되어 가니까 이제 해외로 튈라 그랬겠죠. 엔화 800만 원을 갖고 있었대요. 이거 몰수했고요. 그 다음에 추징금으로 1억 6,254만 6,740원을 추징금으로 때렸다고 해요. 이걸로 관련해서 벌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 둘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흥은행장, 상업은행장 이 사람들은 만기 돌아오는 어음에 대해서 결제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일신제강이나 공용토건이나 거기다 대출해줘라 압박을 넣어가지고서는 대출을 해준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배임으로다가 구속돼요. 그 다음 이 부도낸 회사 대표들 이 피해자가 아니라 견지러움을 그렇게 막 발행을 한 거 그런 거 자체가 일단 회사 대표로서 일단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니까 배임죄가 되죠. 이 사람들도 구속돼요. 그 다음에 사채업자들은 가담을 해서 돈을 계속 융통을 해준 죄, 할인을 해준 죄,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단기 금융화법에 저촉이 되나 봐요. 이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순자 여사의 삼촌, 이규강 씨도 뭐 알선수재 혐의로다가 구속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속이 됐고요. 3명의 사채업자가 지명수배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갖고 있던 재물이 압수당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기 사건은 일반인들로서는 조금 뭐 흉내낼 수 없는 사기예요. 일반인들이 벌이는 어음 사기라는 거는 신용도 없으면서 어음을 발행해 놓고 그냥 튀는 거고요. 물건값으로 다 치르고선 튀는 거고 이철의 장영자는 이거를 다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하는 사기예요.